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부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안 읽어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길어요. 네. 어떻게 뭐 위키피디아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위키피디아를 읽으세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지만. 왜 나한테 국부론은 네. 경제학의 아버지가 쓴 거니까 네. 경제학 체계를 최초로 세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국부가 어떤 건지 상품의 가치, 가격, 각 계급의 소득 원천인 임금, 이윤, 지대 뭐 이런 걸 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립한 거고요. 자본의 축적과 투자, 생산적 노동은 뭐고 비생산적 노동은 뭔지, 수출과 수입, 국가의 경제정책, 세입, 세출, 뭐 국채. 근데 경제학이 하여튼 모든 분야를 다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하나하나 다 실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서 전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스미스의 논리 전개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스미스는 국부론의 제4편에서 국부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치 경제학의 목적을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국가, 스테이트는 나라를 통치하는 기구,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 모두를 말합니다. 네. 우선 이러한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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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는 질문은 네, 네.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스미스는 국부는 아까 살펴봤듯이 금과 은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소비하는 필수품과 편의품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부의 원천이 그 나라 국민의 노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국민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겠죠. 네. 달리 말하면 각 노동자의 재주와 숙련을 향상시키고 노동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면 사회 전체의 연간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아담 스미스야말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학설,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을 네. 사실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죠. 물론 그 이전에 존 로크가 비슷한 소리를 하긴 합니다. 예. 상품 가치의 대부분은 노동이 결정한다. 맞아요. 90%는 노동에 달려 있고 10%는 자연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소유권의 근거를 노동에서 찾죠. 네네. 소유권의 근거를 노동에 찾는 그 장에 보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 대부분이 노동이고 나머지는 자연적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우리나라는 근데 노동가치설 얘기만 나오면 다 왜 막스 그러죠? 그건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그렇죠. 거죠. 전적으로 노동이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최초로서 아담 스미스인 거고요. 네. 막스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이중성을 발견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죠. 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노동 가치설의 시조고 리카도를 거쳐서 막스로 계속 발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게요. 네.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설과 이제 막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축도 역축도 가치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는. 막스는 그거는 생산 수단으로 봤는데 역축도 숨쉬고 노동하고 땀 흘리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창조한다고 한 거죠. 사람과 같이. 아담 스미스가 동물권과 더 가까운 건가요? 소말 이런 소말. 이런 네. 그건요. 아담 스미스가 일종의 지배노동 가치설에 서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력 그것을 생산물에 표현이 되고 그게 많을수록 생산물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들끼리 교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작용하는 자연의 가치는 일단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걸로 간주하고 뺄 수 있다. 그래서 로크처럼 뭐 90%는 노동이라 치더라도 10%는 자연이 기여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었던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카르도는 투하 노동가치설이죠. 뭐 굳이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유프로님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말이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량을 늘려야 국민이 부유해진다. 이게 국부론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국부론 제1편에 노동분업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동분업이 왜 중요하냐? 노동분업이 돼야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노동량이 늘어나니까.
그 유명한 이제 핀 공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핀을 만드는 전 공정을 담당하면 하루에 20개를 만드는데 공정을 분할해서 분업을 하니까 8명이 48,000개를 만들더라. 아니, 한 얼마나 명- 빡세게 했으면. 한 명당 하루 6,000개다. 6,000개. 이게 이제 유명한 핀 분업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는 이런 분업의 기원을 한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려는 본성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는데요. 분업은 시장의 크기, 즉 교환의 능력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시장이 작으면 분업은 덜 세분화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분업이 더욱 세분화된다는 뜻인데요. 왜 시골에 가면은 도시에서라면 여러 사람이 이제 나눠서 하거나 전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혼자 다 하죠.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는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인 거죠. 네, 바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업은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분업이 확대되려면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시장 확대하고 이 노동 생산성, 달리 얘기하면 이제 경제 성장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 아래서 스미스가 국내 상업과 국제貿易의 자유화를 주장한 건데요. 그런 교환과 거래의 자유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이 확대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노동자가 더 다각적으로 분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상업의 영역이 넓어져야 시장이 확대돼야 분업 기회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네. 스미스를 흔히 자유방임의 경제학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업적인 독점권, 보호무역주의 같은 중상주의 정책이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업도 확대가 되지 않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국민이 부유해지지도 않고요. 부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는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 분업도 확대되고 국민의 부가 확대된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확대를 막는 각종 그 통제나 개입이나 독점 이런 것들 다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방임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팟빵 게시판에 보면 숭이님을 과외 선생님이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기쌤. 예, 진짜 과외 선생님의 쪽집게 정리 같습니다. 아니 그냥 뭐 세 줄 요약 못 정도. 네. 근데 애덤 스미스의 그 분업에 대한 설명에서 한 가지 또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아담 스미스의 아이러니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신데요. 있죠. 예. 아담 스미스는 공장 내의 기술적 분업과 한 사회 내의 사회적 분업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아까 찬희쌤이 말씀하신 핀 생산 있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공장 내의 분업이거든요. 공장 내 분업이죠. 예. 그런데 스미스는 이 분업이 인간의 교환 본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핀을 가는 거하고 핀을 자르는 걸 어떻게 교환해? 그러니까 공장 내 분업은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정을 분할한 것인데 네. 그리고 이것은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작업 반짝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똑똑한 아담 스미스가 노동의 기술적 분업과 즉 공장 내 분업과 사회적 분업을 헷갈렸는지 아이러니다라는 것이죠. 막스는 사회적 분업과 기술적 분업을 공장 내 분업을 나누고 있죠. 네. 정확히 나눴죠. 네, 아담 스미스의 오류를 극복한 거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기 바나나 있는데 아마 네, 원숭이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떨어지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아담 스미스는 신문 등에서 자주 거론되잖아요. 보통 자유시장 추종자들이 많이 들먹이는데. 되게 좋아하죠. 네,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아니 뭔가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사상, 즉 국부론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돼요. 사회적인 공공선이 생긴다. 이런 것이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네. 사실 이러한 해석이 지배적인 해석인데요. 사실은 경제학 언론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배적 해석에는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에, 즉 스미스가 생각한 이기심에 대한 오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심을 가끔 절제되지 않는 무한한 욕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에 대한 정말 곡해입니다. 곡해. 네, 무한한 욕망으로 해석하는 건 분명히 오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경제적 동기부여의 중심이라고 설명한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면 그 결과로서 공공적인 이익이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분명하고요. 맞아요. 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지금 찬희쌤이 국부론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아니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아주 뭐 유명한 그 구절이죠. 책을 찾아보기가 귀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족간, 양조장, 빵집 주인들의 자비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네, 정말 정확하게 적어오셨네요. 오늘 성우도 하시네. 유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이기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국부론에 앞서서 1759년인가요? 처음 예. 출간했던 도덕감정론을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요. 인간, 즉 때때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가 이 문제를 탐구를 합니다. 개인은 이기적인데 어떻게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탐구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근거를 인간의 마음속의 심리, 본능에서 찾았어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아담 스미스는 공감으로 봤어요. 심파시. 심파티. 즉 예. 타인이 슬프면 슬퍼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공감하는데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 이러한 욕망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인간 마음 자체에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공정한 관조자가 들어있어서 스스로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알아서 역지사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한다 뭐 이런 말인가 봐요. 네, 그런 정확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미스에 따르면 이기심이 공공선을 가져온다는 논리로 무절제한 이기심을 정당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사리사욕을 추구할 때 타인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이 공공선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타인의 공감이라는 거죠. 따라서 스미스는 이기심을 억제,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서 스미스의 이제 정의, 저스티스 개념이 나오는데요. 저스티스가 뭐냐? 인간의 이기적 행위가 중립적 제3자의 동감 또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한, 억제되는 것 이것을 저스티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기심이 경제활동 동기라고 본 건 맞지만 절제되지 않은 이기심이 경제활동이라고 본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애덤 스미스의 사고는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한데요.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는 impartial spectator, 공정한 간조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미스는 이 공정한 간조자가 항상 바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열정적인 갈망,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편향시키고 또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편향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도덕적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면 실정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는 공정한 관조자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또 한 번 더 이 공정한 관조자가 혹시 편향이 될지 모르니 그렇죠. 그 편향을 제어하는 도덕법이나 혹은 실정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라는 소리시죠. 네네. 그럼 제가 알던 스미스하고 좀 다른데요, 아니? 이게 우리 국민들 아니면 세계 시민들이 스미스에 관해서 좀 잘못 세뇌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스미스 되게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무덤 완전 속에서 억울하죠. 이불킥하는. 이게 사무엘슨이 예. 곡해한 건데요. 네. 사무엘슨이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공감, 뭐 공정, 정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심을 또 강조했을까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예. 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말이죠. 우리가 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또 그 사람이 강조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예, 중세적 교리가 지배하던 당시의 윤리관은 이런 거였죠. 현세의 생활이란 건 결국 사후의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데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는 이기심을 부정하고 자애심을 기르며 이성에 의해서 감정을 극복하고 인격을 향상하는 거 이걸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즉 이기심을 약간 죄악시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를 쌓는 데 열중하는 사람,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생산하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의혹, 의심, 불신으로 바라본 거죠. 예. 사실 이러한 사고는 중세를 거쳐서 성서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니다. 더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의 입장에서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지배적이던 노동과 생산, 이윤 추구, 부의 증식에 대한 천시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 이론 혹은 뭐 철학의 전개를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담 스미스가 18세기인이잖아요. 근데 17세기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사상, 정치 사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요. 사람 자체가 이미 협동을 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인 거죠. 자기의 본성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의 홉스, 로크 이 시대에 이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깨지죠. 홉스가 인간을 전부 이기적인 원자로 해체를 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이기적인 원자가 어떻게 서로 협동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거죠. 탐구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설은 휴메에 의해서 부정이 됐고 휴me 이후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시대의 사회계약설은 부정됐지만 즉 계약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필요 없어진 거죠. 이미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적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서로 절제하고 공감하고 협동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대답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17세기 이전의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근대적인 사고방식, 개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협동적인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가를 탐구를 했고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을 보여주는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그 언급이 있는데요. 이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는 선행이 사회 존속에 있어서 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덜 필수적이다. 예. 사회는 선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속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나 부정이, 불의의 지배는 사회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비나 자선이 없이도 사회는 유지될 수 있지만 정의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덤 스미스의 이기심은 중세적, 뭐 봉건적, 교회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강조를 하느라 나온 거지. 그게 약자에 대한 공감, 공정, 뭐 사회적 정의를 위한 노력에 대립해서 주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럼 기존의 그 이기심 어쩌고저쩌고 하는 해석들은 스미스에 대한 한사람 모욕 아니에요? 이거 조작이죠, 조작. 예, 완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행동경제학 책에 나오는데 네. 실험을 해보니까 네. 경제학과 학생들이 더 이기적으로 실제로 가장 이기적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경제학에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가 곡해돼 있으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이기성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럼 이제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놈의 보이지 않는 손, 그놈의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뭔가? 네. 그 이기심이 공공선으로 귀결되는 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이 정진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스미스는 정부에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임할 것을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흔히 알려져 있듯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 기구를 의미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미스의 원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즈는 국부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한 번 언급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국부론 책을 갖고 왔는데요. 고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고구절.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지휘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승희님 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비지블 핸드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의도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도 뭐 선한 결과를 낳는 어떤 뭐 작동 원리, 메커니즘 이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의 공공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네. 다른 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국부론에서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지만 네. 다른 책에서는 또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거의 저서 두 곳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을 하거든요. 3번 한 거네요. 그렇죠. 세 번 세 언급했는데요. 번. 천문학의 역사라는 것과 도덕 감정론에서 각각 한 번씩 인비지블 핸드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인용을 해보죠. 예, 읽어볼게요. 예, 천문학의 역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물이 신선해진다. 그리고 천체가 내려앉고 가벼운 물질이 위로 날아간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성격의 필연성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주피터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는 우주의 운동을 자연 법칙적으로 해명할 수 없지만 어떤 자연적 질서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지의 법칙, 신비한 원리 뭐 이런 그런 그런 얘기 거죠. 같아요. 네네. 이 도덕감정론에서도 한번 사용되는데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 오늘 올해 성우 특집 같아. 지주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둔 모든 계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지 않고 네. 지주하고 귀족들에게만 이렇게 분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주와 귀족들이 더 많이 소비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주라고 해서 귀족이라고 해서 농민보다 더 큰, 3배 큰, 4배 큰 그런 위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위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적게 가진 인민에게도 농산물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이걸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시켜서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어떤 섭리, 뭐 필연, 뭐 당연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란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냥 저는 이제 메타포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은유죠, 은유. 그렇죠. 어떤 가격 기구라든지 효율적인 시장 조정 기능이라는 의미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3번의 인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맨더빌에서 사용한 개념인데요.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라는 꿀벌의 우화. 책이 있죠. 거기에서 개인의 악덕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당연히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악덕이라는 개념을 둘로 나눠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아까도 프로님이 그 주목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 아담 스미스의 태도인데요. 보통 그 전에 사람들은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즉 제3의 무차별한 제3의 지대를 인정하는 게 스미스 사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악덕이라는 걸 나누죠. 그 악덕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누고 어떤 경우 그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사익을 추구를 했는데 공익을 증대시킨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메타포로 사용한 거고 이 메타포로 결과적인 결과와 의도의 이 괴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철학의 어법입니다. 예를 들어 헤겔의 이성의 간지, 나폴레옹이 그는 스스로 정복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근대 시민혁명 절대 정신을 말탄 절대 정신으로 지가 맞아요.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막스도 자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등기에서 관철되는 경제법칙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경제법은 딴 게 아니고요. 사실 아담 스미스의 보이는 손 같은 보이지 않는 손.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보이는 손. 보이는 손이 나쁜 소리지. 그가 결국은 이런 걸 하는 것이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결국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국의 그 경영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그의 홈페이지도 있는데 인비지블 핸드는 결코 가격 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출기차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가격이 안 보이냐? 백화점에 가면 가격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가격이 보이죠. 정찰제. 비꼬는 거군요. 예.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아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담 스미스의 부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사유화, 세계화정이 시대의 사조가 되었는데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문의 복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애덤 스미스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덤 스미스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즉 무한정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맥락에서는 국경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경을 넘어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부를 위한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시조로 보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스미스주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사실은 그게 스미스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따져봤듯이 별 관계가 없을 써먹는 것이다. 거죠. 스미스라는 예. 그 권위를. 그렇죠. 국부론의 원제목이 국민의 부의 성격과 원천에 관한 연구잖아요. 맞아요.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아담 스미스가 영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무역론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아까 분업과 노동 생산성, 경제 성장 여기에서도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야 분업이 더 치밀해지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건 국내 경제 기반이 갖춰진 이후에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봅니다. 즉 아담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생산활동이었습니다. 국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에 대륙보다 상당히 발전했던 산업의 기초가 수립돼 가고 있던 영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일국의 화폐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그것이 국내 경제를 자극하는 지금 현재의 자본주도, 금융주도의 세계와 이게 스미스가 과연 이런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담 스미스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인 노동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금융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지칭합니다. 지금과 같은 금융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국부를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부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금융자본주의는 반스미스주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아담 스미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곡해하고 있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담 스미스가 분업과 경쟁을 중시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건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스미스가 분업과 경쟁을 무한정히 찬양한 것도 또 아니에요.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민들의 직무가 극히 단순한 작업에 한정됨에 따라 분업의 결과죠 이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제거할 방법을 발견하게 해줄 이해력과 창조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것. 이걸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특히 나라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판단할 수 없게 돼서 정부가 이런 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쟁 시대에도 나라를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매우 우려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사실 막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거 보면 분업화되지 않은 인간을 굉장히 얘기하는 것도 인간이 이렇게 분업화되는 거다 보면 인간이 단순한 작업에 축소돼서 인간의 인간성 능력 자체가 이게 위축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미스의 분업에 대한 비판이 막스로 이어지면서 맞아요. 도이치 이데올로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분업과 시장 경제의 진전이 인간의 덕과 지적 능력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스미스는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미스를 시장 만능주의자라고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스미스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맥을 딱 짚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보태고 싶은 것은요. 아담 스미스가 아주 현실주의자라는 점인데요. 흔히 그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주식 시장의 기업 활동을 아주 효율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이제 주장합니다. 음. 주식 시장이 기업을 제일 잘 평가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한상은 아담 스미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담 스미스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주는 회사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굳이 알려고 노력한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 간의 당파심이 널리 퍼지지 않는 한 자진해서 회사의 업무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으며 이사가 적당히 생각해서 반년 또는 1년마다 배당하는 것만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기술했거든요. 이게 200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주주들한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21세기 한 말인 것 같았고. 예. 네, 그런데요. 아, 이거 뭐 무덤 안에 있는 아담 스미스가 오늘 좀 흡족할 만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본인에게 가해지는 왜곡과 그 오해를 풀어준 것 같은데 아담 스미스와 함께 진행을 해본 거나 마찬가지인 경제와 경제학의 역사 첫 시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의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이론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도출하는 건 억지다. 애덤 스미스는 어디까지나 절대 왕정의 경제 개입과 경제적 특권에 반대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곧 가격 기구고 곧 이것이 효율적인 시장 조절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들이 이제 득세를 할 때, 네, 판을 치죠. 네네,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네. 그런 무기를 오늘 좀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해본 경제학 그 역사 재밌었어요. 네, 우리 재밌는데 그래요? 청취자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16회 이렇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다음 주에 계세요.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시다.